뉴욕으로 향하는 보잉 777기의 퍼스트 클래스 객실은 자본주의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안락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미한 간접 조명은 최고급 가죽 시트의 질감을 부드럽게 감쌌고, 승객들의 낮은 속삭임은 제트 엔진의 고요한 허밍 소리에 섞여 아득하게 들려왔다. 강지훈은 샴페인 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며 그 안에 담긴 금빛 액체가 만들어내는 소용돌이를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눈앞에 펼쳐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거래가 성사된 후의 영광을 그리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자 차기 후계자인 그에게 이번 뉴욕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 강만석 회장에게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중요한 관문이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숫자와 논리만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법을 배웠다. 인간관계조차 그에게는 철저한 비용 편익 분석의 대상이었고, 5년 전 아내였던 윤서연을 버린 것 또한 그 분석의 결과물일 뿐이었다. 불임. 차갑고 단호한 네 글자는 유진그룹의 대를 이어야 하는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 회장은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는 며느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지우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 결정에 따랐다. 사랑이라는 불확실한 감정에 자신의 미래를 걸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서연의 눈물과 절망은 그의 성공 가도에 놓인 사소한 장애물 정도로 치부되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떠올리지 않았다고 자부했다. 뻐근해진 목을 풀기 위해 잠시 서류에서 눈을 뗀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객실을 둘러보았다.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거나 자신처럼 일에 몰두해 있었다. 그의 시선이 몇 줄 앞 창가 좌석에 잠시 머물렀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곧게 편등 익숙한 옆모습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헛것이겠지. 윤서연 같은 여자가 이런 비싼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을 리 만무했다. 그녀는 그가 버린 후 아마도 어딘가에서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하지만 떨쳐내려려 할수록 시선은 집요하게 그녀에게로 향했다. 여자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5년 전의 연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어떤 고요한 강인함과 세월이 빚어낸 듯한 우아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그녀의 좌석 옆을 지나치기로 마음먹었다. 확인해야 했다. 이 불쾌한 우연의 일치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떨쳐버려야만 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카펫이 그의 구두 소리를 집어삼키는 동안 지훈의 심장 박동은 점점 더 빨라졌다. 마침내 그녀의 좌석 옆을 지나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창문에 반사된 얼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윤서연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기억 속에 박제된 그 얼굴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를 더 경악시킨 것은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든 작은 아이와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색색 숨을 내쉬는 또 다른 아이의 존재였다. 쌍둥이였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다. 아이들. 서연에게 아이들이 있었다. 불임이라던 그녀에게. 그는 재혼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 배신감과 당혹감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통통한 볼과 꼭 담은 입술 짙은 눈썹까지.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놓은 것 같았다.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때 잠에서 깬 남자아이가 몸을 뒤척이며 칭얼거렸다. 엄마물. 아이의 잠결 섞인 목소리가 고요한 객실에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서연은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승무원에게 물을 부탁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지훈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5년 전 병원의 차가운 진료실, 의사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한데 엉켜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온 신경은 이제 저 앞 좌석의 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현실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자신을 쏙 빼닮은 아이들이 자신이 불임이라고 믿었던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대체 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서여연은 아이들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재우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다. 아니, 어쩌면 알아채고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침착한 모습은 지훈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는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혼자만 대본을 받지 못한 배우가 된 기분이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비밀의 서막이 바로 이 3만 피트 상공의 비행기 안에서 예고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간간히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지금까지 그가 쌓아 올린 성공 부명예는 저 불빛들처럼 화려하지만 차가웠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제 손으로 내던져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서연과 아이들이 나누는 조용하고 따뜻한 온기는 그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래서 더 갈망하게 되는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졌다. 인수합병 서류는 이제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십억 달러의 숫자들이 무의미한 기호의 나열로 보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찼다. 왜 서연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 혹시 거짓말을 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는 아니었을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통제하려 했던 강 회장. 그의 서늘한 눈빛과 의미심장한 미소가 지훈의 뇌리를 스치자 불현듯 끔찍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뉴욕 JFK 공항에 접근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착륙을 위해 기체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자 지훈은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반드시 윤서연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해도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며 내릴 준비를 했다. 지훈은 움직이지 않고 오직 서연과 아이들이 일어나는 순간만을 기다렸다. 서연은 잠든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깨워 옷을 입히고 능숙하게 짐을 챙겼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지난 5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워온 엄마의 모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지훈은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저 자리는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저 아이들의 아빠는 바로 자신이어야만 했다. 마침내 서연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통로로 나서는 순간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서연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동요는 찰나에 불과했다. 그녀는 곧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그를 바라보던 원망과
슬픔의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다. 오랜만이네, 윤서연 씨. 지우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만이 공간을 채웠다.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를 경계하며 서연의 등 뒤로 숨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 철저한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훈을 지나쳐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그녀에게 강지훈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과거의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 오만한 무관심에 지훈의 이성이 끊어질 것 같았다. 그는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얘기 좀 해. 저 아이들 대체 누구야? 서연의 팔을 붙잡은 지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의 가녀린 팔목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천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주변 승객들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며 흐긋거리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 그의 세상은 오직 눈앞의 여자와 그녀 뒤에 숨어 겁먹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두 아이뿐이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를 지배해왔던 견고한 논리의 성벽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애원이나 슬픔, 원망 같은 감정은 없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얼음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손 놓으세요, 강지훈 씨.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마치 5년의 세월과 그 안에 담긴 배신과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녀의 그 평온함이 지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설명해, 윤서연. 저 아이들 내 아이들이지 5년 전 분명히 불임이라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희미한 애원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혹은 분노하며 소리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희미하게 그러나 격렬히 담긴 조소를 입가에 띄었다. 당신 아이들이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망상을 하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만져질 듯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신만의 착각이겠죠. 그리고 설령 당신 말이 맞다 한들 그게 지금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5년 전에 이미 모든 권리를 제 손으로 버렸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지훈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서연의 등 뒤에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무서워. 아이의 목소리에 서연의 차가운 표정이 순간 누그러졌다. 그녀는 몸을 돌려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수아야. 그냥 길을 막고 있는 모르는 사람일 뿐이야. 모르는 사람. 그 단어가 지훈의 머리 셔츠를 강타했다. 그는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첫인상부터 두려운 존재, 모르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말았다. 서로연은 더 이상 지훈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옆으로 밀치고 아이들의 손을 잡은 채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지훈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꼿꼿한 허리, 그리고 두 아이의 손을 굳게 잡은 모습. 그 어디에서도 그가 기억하던 연약하고 순종적이던 윤서연은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가 없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혼자서 저렇게 강해져야만 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린 지우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들을 뒤쫓았다. 비즈니스 미팅도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공항 입국장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지우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서연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마침내 수화물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그는 다시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는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분노와 다그침으로는 저 얼음장 같은 여자를 결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연아, 제발 잠시만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미안하다. 하지만 저 아이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 제발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줘. 그는 과거의 애칭을 부르며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짐가방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옆모습은 마치 정교하게 깎아 만든 얼음 조각상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녀의 짐가방이 나오자 서연은 그것을 내려 아이들 옆에 세웠다. 그리고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강지훈 씨, 당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군요. 여전히 당신이 원할 때, 당신이 필요할 때만 다른 사람을 찾고 당신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하죠.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조용해서 주변의 소음에 묻힐 정도였지만 지훈의 귀에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선명하게 들렸다. 분명히 말해두죠.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한 번만 더 내 아이들 근처에 접근한다면 그때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말하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라는 말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유진그룹의 후계자라는 지위, 막대한 부와 명예.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서연을 버렸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바로 그것들을 걸고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강자가 아니었다. 진실 앞에서 그는 한없이 무력하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여자였다. 그때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짐은 제가 옮기겠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출구 쪽으로 향했다. 지우는 망연자실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모님이라는 호칭. 그녀는 재혼한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아이들은 정말 그의 아이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그 생각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 아이들은 틀림없는 그의 핏줄이었다. 서로연과 아이들이 공항 출구의 자동문을 지나 사라지는 순간 지우는 거대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마치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난 기분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며 뉴욕 지사장과의 미팅 시간을 알리고 있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연의 차가운 눈빛과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라는 그녀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왜 저토록 완강하게 자신을 밀어내는 것일까? 그는 공항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연의 태도는 단순한 증오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어떤 거대한 위험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듯한 절박함에 가까웠다. 그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그 강인함과 침착함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가 알던 윤서연은 작은 일에도 눈물을 보이던 여리고 감성적인 여자였다. 그런 그녀를 이토록 강철 같은 여자로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5년 전 모든 것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불임 진단 아버지의 반대, 그리고 이혼.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다.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왜 아버지는 그토록 서연과의 이혼을 서둘렀을까? 왜 하필 그 시점에 불임 진단이 나왔을까?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이곳 뉴욕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보다 더 중요한 그의 인생 전체가 걸린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뉴욕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예약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시를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박비서 5년 전 강남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 근무했던 최진영 원장을 찾아 지금은 아마 은퇴했을 거야. 그의 모든 것을 과거 행적 가족 관계 재산 상태까지 샅샅이 조사해. 그리고 당시 윤서연 씨의 진료 기록도 어떻게든 확보해봐.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야. 절대 외부에 알려줘서는 안 돼. 전화를 끄는 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실을 향한 길고 험난한 싸움이. 윤서연의 그 차가운 벽을 무너뜨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강지훈은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퍼스트 클래스의 안락한 좌석은 가시방석처럼 불편했고 최고급 와인은 맹물처럼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뉴욕 공항에서 마주친 윤서연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을 닮은 두 아이의 겁먹은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잊고 지냈다고, 아니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과거의 편린들을 끝없이 복귀하고 있었다. 결혼 생활은 짧았다. 정략 결혼이었지만 지우는 서연에게 분명 마음이 있었다. 재벌가의 딸들처럼 교만하거나 사치스럽지 않은 그녀의 소박하고 따뜻한 성품에 끌렸다. 함께 주말 농장을 가꾸고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려 먹으며 웃던 기억들. 유진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나마 벗어던질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불임이라는 진단 하나로 산산조각 났다. 그날을 그는 똑똑히 기억했다. 최진영 원장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의학 용어들을 나열하며 서연의 상태를 설명했다. 선천적인 문제이며 현대의학으로는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우는 충격에 빠진 서연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면서도 그녀를 위로하기보다 자신의 앞날을 먼저 걱정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압박과 후계자로서의 책임감이 그의 이성을 지배했다. 그는 비겁하게도 그 진단을 서연과의 관계를 정리할 완벽한 명분으로 삼아버렸다.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지우는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진수 비서를 만났다. 박 비서는 지훈의 신복이자 유진그룹 내에서 가장 유능한 정보 수집가였다. 그는 지훈의 지친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최진영 원장 5년 전 강남 세브란스 병원 원장직을 마지막으로 은퇴했습니다. 시기가 사모님과 이혼하신 직후입니다. 현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는 사람처럼. 가족은 부인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은 현재 서울에서 작은 IT 회사를 운영 중인데 몇 년 전 갑자기 큰 투자금을 유치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금 출처는 불분명합니다. 박 비서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꿰뚫었다. 불분명한 자금. 지훈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가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병원 기록은 지훈이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박 비서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젓다. 얻다. 그게 이상합니다. 병원 전산망에는 윤서연님의 진료 기록 요약본만 남아있고 정밀 검사 데이터나 차트 원본은 5년 전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전산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기록만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산 오류. 지훈은 실소를 터뜨렸다. 유진그룹 같은 거대 기업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에게 전산 오류라는 변명은 어린아이의 거짓말처럼 유치하게 들렸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삭제, 완벽한 증거 인멸이었다. 그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박 비서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 부딪혀서 이 견고한 거짓의 벽에 균열을 내야만 했다. 수고했어. 나머진 내가 직접 확인하지. 지훈은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5년 만에 다시 찾은 병원은 여전히 위압적이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그는 원장실로 직행했다. 현재 병원장은 아버지 강 회장과 막역한 사이인 인물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했다. 5년 전 제 전처였던 윤서연 씨의 진료기록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유진그룹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VIP 환자 기록이니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병원장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다. 아, 강 실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말씀하신 기록은 저희도 여러 번 찾아봤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전산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행정착오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는 지훈의 눈을 피하며 기계적으로 사과를 반복할 뿐이었다. 그의 태도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과도 같았다. 지훈은 더 이상 그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원장실을 나와 의무기록실로 향했다. 그곳에서라면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의무기록실장을 만나 다시 한번 기록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의무기록실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나이, 지긋한 여직원에게 접근했다. 그녀의 명찰에는 김미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훈은 주변의 눈을 피해 그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5년 전에도 이곳에 계셨습니까? 윤서연이라는 환자 기억하십니까? 최진영 원장님이 직접 관리했던 환자입니다. 김미영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지훈이 그의 손에 두툼한 돈봉투를 쥐어주자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뒤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속삭였다. 기억합니다. 아주 이상한 경우였죠. 그녀의 말에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뭐가 이상했습니까? 그 환자분 기록은 최 원장님이 직접 관리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손도 못 대게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원장님이 직접 그 기록을 파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명령이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원장님 지시니 어쩔 수 없었죠. 제가 파기 직전에 100여명 마이크로필름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것도 얼마 안 가 원장 비서실에서 가져갔습니다. 원장님 퇴임 직전이었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진영 원장이 직접 증거를 인멸하고 퇴임과 동시에 해외로 떠났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 모든 것을 지시한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아버지 강만석 회장.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한 여자의 인생이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농락당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는 김미영 씨에게 감사를 표하고 병원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병원 로비를 나서던 그의 눈에 소아과 병동 안내판이 들어왔다. 그는 홀린 듯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신생아실 작은 아기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만약 5년 전 그날 거짓이 없었다면 지금쯤 자신도 저런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서연과 함께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빼앗긴 것은 단순히 아내라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따뜻함과 행복 그 자체였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뉴욕에서 서연과 아이들을 몰래 찍어둔 사진을 보았다. 자신을 닮은 아들 수호와 서연을 닮은 딸 수아. 사진 속에서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수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수동적인 조사는 끝났다. 그는 이제 직접 움직여야 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뉴질랜드에 있는 최진영 원장이었다. 그의 입을 열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훈의 눈빛은 이전의 냉철한 사업가와는 다른 복수와 회한으로 불타는 한 남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오피스텔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지만 그에게는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다. 그는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 줄곧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비밀이 저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그의 아버지 강만석 회장이 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 대신 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뉴질랜드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최진영 원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그의 약점을 먼저 파고들어야 했다. 서울에 있는 그의 아들과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금. 그것이 모든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지우는 박 비서에게 최 원장 아들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으라고 지시한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낮게 울렸다. 발신자는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실장님,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본가로 오시면 됩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이것은 초대가 아니라 소환이었다. 지훈의 움직임을 아버지가 이미 감지했다는 신호였다. 병원에 다녀온 것이 벌써 보고가 들어갔을 것이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차라리 적진의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편이 나았다. 성북동에 위치한 강 회장의 본가는 집이라기보다는 견고한 요새에 가까웠다. 높은 담장과 곳곳에 설치된 CCTV 그리고 철통 같은 경비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어릴 때부터 이 집이 외부가 아닌 내부의 사람들을 가두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느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엄격한 규칙과 통제 속에서 단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에게 이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차가운 권력의 상징일 뿐이었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마주 앉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만이 흘렀다. 강 회장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뉴욕 거는 아쉽게 됐더구나. 공들인 계약이었는데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왔다고 들었다. 어디 몸이라도 편치 않은 것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온기가 담겨 있었지만 그 눈빛은 지훈의 속내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실수를 할 수는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고 있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뉴욕권을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몸이 좋지 않았다니 병원에는 다녀온 개냐 듣자 하니 강남 세브란스에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지훈은 그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서늘한 경고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네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네, 잠시 들렀습니다. 옛 생각이 나서요. 문득 우리가 5년 전에 했던 결정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은 의도적으로 미끼를 던졌다. 아버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함이었다. 강 회장은 잠시 칼질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굳은 표정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아,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들추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상처는 덧나기 마련이고 과거에 발목 잡힌 자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나는 네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지 말라는 명백한 명령이 담겨 있었다. 너를 위해 새로운 자리를 하나 봐두었다. 국내 최고 로펌 대표의 딸이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재원이지. 그쪽 지방과 힘을 합치면 우리 유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는 데 큰 힘이 될 게다. 너도 이제 그 아이는 잊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지. 그는 윤서연을 그 아이라고 칭하며 그녀의 존재를 지훈의 인생에서 지워져야 할 오점처럼 취급했다. 지훈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눌렀다. 아버지는 5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아들의 인생을 자신의 사업을 위한 장기말로 여기고 사랑과 행복 같은 가치들은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치부했다. 그는 아버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화제를 돌렸다. 결혼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강 회장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위압적이었다. 나는 네가 현명한 아들이라고 믿는다. 불필요한 감상에 빠져 대의를 그르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다. 유진 그룹을 위해서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잘 생각하거라. 그것은 조언을 가장한 최후 통첩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들조차 가차없이 내칠 수 있는 냉혹한 군주의 눈빛이었다. 본가를 빠져나온 지훈은 차에 오르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숨이 막혔다. 아버지와의 저녁 식사는 그 어떤 비즈니스 협상보다도 더 치열하고 살벌한 전쟁이었다. 아버지는 경고를 날렸다.
그리고 그 경고는 지훈의 의심을 100%의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버지가 바로 모든 비극을 연출한 주범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속이고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아버지의 경고는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박 비서, 당장 오클랜드행 비행기 표를 구해. 그리고 최진영 원장 아들 회사, 내일 당장 내가 익명의 투자자인 척 접촉해. 인수합병을 미끼로 최대한 깊숙이 파고들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서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반드시 밝혀내. 이제부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전화를 끄는 지훈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아버지는 그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되찾고 빼앗긴 자신의 가족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그의 등 뒤에는 이제 그가 지켜야 할 두 아이, 수호와 수아가 있었다. 아버지와의 살얼음판 같던 저녁 식사 이후 강지훈은 즉시 뉴질랜드로 떠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강 회장의 경고는 그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섣불리 최진영 원장에게 접근했다가는 아버지가 먼저 손을 써서 그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릴지도 몰랐다. 혹은 함정을 파놓고 자신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었다. 정면 돌파보다는 우회로를 찾는 것이 현명했다. 그는 적의 심장부를 겨누기 전에 먼저 전장의 지도를 완벽하게 파악해야 했다. 그에게 가장 절실한 정보는 윤서연의 지난 5년간의 행적과 그녀가 과연 진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였다. 뉴욕에서의 그녀의 태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그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어떻게 그 끔찍한 거짓말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아 두 아이를 키워낼 수 있었을까? 그는 서연의 주변 인물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서연은 유진그룹의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마음을 터놓을 친구는 단 한 명뿐이었다. 박민영, 언제나 서연의 옆을 지키며 자신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불꽃 같은 성격의 친구였다. 지훈은 박 비서를 통해 박민영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다행히 그녀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시끄러운 강남을 떠나 서촌의 한적한 골목에서 작은 플라워샵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의 방식은 지훈이 속한 세계와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자신을 순순히 만나줄 리 없었다. 아마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뺨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행일 터였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은 수행원 없이 홀로 서촌의 골목길을 찾았다. 민영의 꽃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가게는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가게 안은 형형색색의 꽃들이 내뿜는 향기로 가득했다. 박민영은 손님에게 줄 꽃다발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었다. 5년 전보다 조금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당찬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은 여전했다. 그녀는 가게 문에 달린 종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가 문 앞에 서 있는 지훈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반가움이나 놀라움이 아닌 경멸과 적의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산을 마친 뒤 지훈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여긴 어쩐 일이죠,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5년 동안 잘 살았으면 됐지. 이제 와서 또 뭘 원해서 여길 찾아왔어요.
또 서연이한테 무슨 상처를 주려고요. 그녀는 지훈을 마치 더러운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지훈은 그녀의 날 선 반응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비난받아 마땅했다. 민영 씨 말이 맞습니다. 전 서연이를 볼 자격도 당신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욕을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영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지훈이 당황스러운 듯 했다. 하지만 꼭 물어봐야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서연이와 아이들에 대한 겁니다.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민영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아이들 얘기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버린 건 서연이 혼자가 아니었어.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까지 버린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전 서연이가 불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서연이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과 똑같이 생긴 아이들을요. 지훈은 뉴욕에서의 만남부터 병원에서의 일, 그리고 아버지와의 저녁 식사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절박했다. 그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민영은 팔짱을 낀 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강 회장의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는 듯 했다. 지훈의 이야기가 끝나자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참 만에 민영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당신 말을 어떻게 믿죠?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의심이 듭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것 같습니다. 서연이는 혹시 무언가 알고 있었습니까? 그의 질문에 민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가게 문에 잠시 외출 중이라는 팻말을 걸고 지훈을 가게 안쪽의 작은 테이블로 이끌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훈에게 버림받은 후 서연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두가 그녀를 동정하거나 비난할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나 기뻐하며 동시에 두려워했는지.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강 회장 측 사람들이 몇 번이나 찾아와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라며 압박했을 때도 서연은 뱃속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꿋꿋이 버텨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한국을 떠나 뉴욕의 친척집에 의탁해 홀로 아이들을 낳고 길렀다. 서연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원망할 시간조차 없었지. 그 애는 그냥 당신을 무서워했어. 당신 뒤에 있는 강 회장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빼앗아 갈까봐. 그래서 평생을 숨어 살았던 거야. 민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친구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그녀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지훈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가 성공을 위해 질주하는 동안 서연과 그의 아이들은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 아래서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민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게 안쪽 창고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하나 꺼내왔다.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열쇠로 자물쇠를 풀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서연이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에게 맡긴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전해달라고. 이 안에는 그 애가 차마 당신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민영은 일기장을 지훈에게 건넸다. 그것은 엄청난 신뢰의 표현이었다. 난 아직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이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독한 거짓말을 끝내기 위해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또다시 서연이를 상처 입힌다면
그땐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얇은 일기장이 천근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가게를 나온 지우는 차요. 올라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서연의 단정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기들에게, 만약 너희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엄마는 아마 너희 곁에 없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고 엄마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단다. 그리고 너희의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저 거대한 벽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했을 뿐이란다. 세화연의 첫 문장은 지훈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한 나쁜 기억을 심어주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일기장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그가 알지 못했던 5년 전 그날의 충격적인 비밀의 조각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밤새도록 차 안에서 윤서연의 일기장을 읽었다. 잉크가 희미하게 번진 페이지마다 그녀가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절절한 모성애가 핏물처럼 배어 있었다. 일기장은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혼자였는지를,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얼마나 필사적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는지를 증언하고 있었다. 그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일기에는 5년 전 진단이 내려지던 날의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최진영 원장님은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써준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그때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믿었지만 의사의 권위와 지훈의 차가운 외면 앞에서 그녀의 직감은 설 자리를 잃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강 회장과의 만남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분은 나를 아버님의 서재로 부르셨다. 그리고는 나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며 지훈이의 미래를 위해 조용히 떠나달라고 하셨다. 내가 거절하자 그분은 뱃속의 아이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은 없단다.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현명하게 행동해야 할 게다. 그것은 조언이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버지는 서연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빌미로 그녀를 협박하여 쫓아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아들인 자신에게는 철저히 숨겼다. 지우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이가 갈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추악한 범죄였으며 그는 그 범죄자를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다. 일기장은 그에게 필요한 마지막 확신과 불타는 분노를 심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눈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어제 말했던 계획 즉시 실행해 최진영 원장 아들 회사에 최대한의 압박을 넣어 회사가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몰아붙여. 그리고 나는 오늘 밤 오클랜드로 간다.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개인 전용기를 이용하겠어. 철저하게 보안에 신경 써.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인과 두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인이며 이제 그 죄를 씻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빼앗긴 가족을 되찾기 위해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지우는 아무도 모르게 김포공항을 통해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하는 개인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오클랜드는 서울과 달리 평화롭고 고요했다. 지우는 미리 파악해둔 최진영 원장의 주소로 향했다. 그는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그림 같은 교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삶이었다. 지우는 그 위선적인 평화가 역겨웠다. 그는 최 원장이 정원에서 화초를 돌보고 있는 시간에 맞춰 그의 집을 방문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고 나온 최 원장은 문 앞에 서 있는 지훈을 보고 유령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렸다. 강 실장님, 여긴 어쩐 일로? 그는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다. 지난 5년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지우는 그의 눈빛에 서린 죄책감과 두려움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지우는 그의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문을 닫았다. 오랜만입니다, 원장님. 뉴질랜드의 공기는 참 좋군요. 죄의식 없이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최 원장은 소파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 아들 회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훈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던졌다. 박 비서가 실시간으로 보내온 최 원장 아들 회사의 불법 자금 수수 내역이었다. 5년 전 출처불명의 자금이 회사로 흘러 들어갔더군요. 자금 세탁 횡령 배임. 지금 당장 당신 아들은 구속되어도 할 말이 없는 처지입니다. 그 돈 어디서 났습니까? 최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우는 그가 무너질 때까지 몰아붙였다. 그 돈 우리 아버지가 주셨습니까?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제 아이들의 존재를 지워버린 대가로 받은 돈입니까? 지우는 품에서 수호와 수아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뿌렸다. 이 아이들입니다. 원장님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했던 제 아이들입니다. 밤에 잠은 편히 주무십니까? 사진 속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본 순간 마침내 최 원장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늙은 의사의 통곡 소리가 평화롭던 뉴질랜드의 저택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죄의 무게였다. 한참을 울던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한과 자기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 회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의료사고 기록을 들이밀며 협박했다고 털어놓았다. 의사로서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와 아들의 미래를 보장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사이에서 그는 결국 악마의 손을 잡았다. 강 회장의 지시는 치밀했다. 그는 서연의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원본 기록은 모두 파기한 뒤 그 대가로 아들의 회사 설립 자금을 받았다.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원장은 흐느끼며 말했다.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파괴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훈의 단호한 말에 최 원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마침내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는 서재의 비밀 금고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왔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보험이었습니다. 여기 윤서연 씨의 진짜 검사 결과 데이터와 강 회장님과의 대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지훈에게 건넸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모든 추악한 진실을 담고 있는, 그리고 강만석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USB를 손에 쥔 지훈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아들은 내가 책임지고 무사히 풀려나게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죄는 당신이 직접 한국으로 돌아와 법정에서 증언하고 죗값을 치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지훈은 저택을 나섰다. 모든 진실이 그의 손안에 들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그는 채올라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준비시켰다. 그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냉철한 전략가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서울의 공기는 뉴질랜드의 그것과 달리 차갑고 건조했다. 강지훈은 공항에서 곧장 유진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그룹의 심장부이자 모든 거짓과 음모가 시작된 곳. 그의 아버지 강만석 회장의 왕국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그 왕국의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왕에게 심판을 고하고 그의 추악한 죄를 만천에 드러내기 위해 돌아온 심판자였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복수심을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로비의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한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며칠 만에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강렬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순응하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바로 서야만 했다. 회장 비서실은 지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술렁였다. 비서실장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실장님, 지금 회장님께서는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미리 약속을. 지훈은 그를 차갑게 밀쳐냈다. 비켜.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한 번의 노크도 없이 육중한 회장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회장실 안에서는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단이 모두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갑자기 나타난 지훈에게로 쏠렸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자신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당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사장단에게 말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다들 나가보게. 사장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지훈을 지나치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부자 사이에 흐르는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한 것이다. 마침내 거대한 회장실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슬 퍼런 기운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 네가 지금 무슨 무례를 범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허락도 없이. 이제 그만하시죠, 아버지. 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으로 다가가 뉴질랜드에서 가져온 USB를 책상 한가운데에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다. 탕하는 작은 소리가 침묵을 깨고 울려 퍼졌다. 이게 뭐냐? 강 회장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어렸다. 오클랜드에서 만난 최진영 원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그리고 5년 전 그가 파기했다고 주장했던 윤서연 씨의 진짜 진료 기록 데이터 원본도 들어있죠. 지훈의 말에 강 회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하지만 그는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 온 노회한 승부사였다. 그는 금세 표정을 수습하고 코웃음을 쳤다. 네가 겨우 그런 조작된 증거 따위를 가지고 와서 네 아비를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그 계집에게 홀려서 완전히 이성을 잃었구나. 그는 오히려 지훈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역공을 펼쳤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는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USB를 연결했다. 그리고는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회장실 안에 최진영 원장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 회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과거의 의료사고를 빌미로 협박하시며 윤서연 씨의 진료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제 아들의 미래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최 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강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말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지훈이 한 발 빨랐다. 어떠십니까, 아버지? 이래도 조작된 증거입니까? 마침내 모든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졌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지훈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이 배은 망덕한 놈, 네가 감히. 지훈은 뺨에 전해지는 통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불쌍하다는 듯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나 다 너와 유진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약간의 희생은 대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야. 그런데 넌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망치려 드는 것이냐? 강 회장은 포효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범죄가 아닌 기업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합리화하고 있었다. 그의 그 뻔뻔한 태도에 지훈의 마지막 남은 존경심마저 산산조각 났다. 미래 희생. 그런 말로 당신의 죄를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 아내를 쫓아냈고 내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유진의 미래가 아니라 당신의 욕심과 아집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성체뿐입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훔쳐간 괴물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지훈은 품에서 유진그룹의 사원증과 법인카드, 그리고 오피스텔과 차량의 열쇠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오늘부로 저는 유진그룹의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당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이 더러운 유산, 저는 단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부와 명예, 그리고 보장된 미래까지. 그는 그 모든 것 대신 자신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제 힘으로 제 방식으로 윤서연 씨와 아이들에게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는 제가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겁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왕국이 가장 믿었던 아들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그는 자유를 얻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지훈은 과거에 자신과 완벽하게 결별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무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잔해를 치우고 새로운 집을 짓는 일뿐이었다. 유진그룹 본사 빌딩을 걸어 나온 강지훈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등 뒤에서 평생을 군림했던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한 점의 미련도 느끼지 않았다. 빌딩 앞에는 박 비서가 그의 지시를 기다리며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지훈은 그에게 다가가
최후의 증거가 담긴 USB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명령이었다. 이 안에 든 파일을 국내 모든 주요 언론사와 검찰청 특수부에 익명으로 보내. 절대 추적당하지 않도록 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고 박 비서 자네는 오늘부로 내 사람이 아닐세. 유진에 남아서 자네의 길을 가게. 이건 자네를 위한 내 마지막 배려일세. 박 비서는 눈가가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다. 실장님, 가게. 그리고 고마웠네. 지우는 박 비서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준 뒤 인파 속으로 홀연히 사라졌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유진그룹 강만석 회장, 전 며느리 상대, 진료기록 조작 및 협박 혐의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사의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나 음해성 기사로 치부했던 대중들은 함께 공개된 최진영 원장의 육성 녹음 파일과 조작되지 않은 진료기록 데이터 원본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재벌 총수의 비인간적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뉴스는 쉴 새 없이 속보를 쏟아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성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재벌 개혁을 외치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벌어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쇄도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강 회장의 신화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증거가 조작되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사를 통해 이 모든 것이 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외부 세력의 음모라는 여론전을 펼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내놓는 모든 반박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뿐이었다. 결정적으로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유진그룹 본사를 덮치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비즈니스 호텔 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촉발시킨 거대한 폭풍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는 아버지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승리감이나 통쾌함 대신 깊은 허무함과 씁쓸함을 느꼈다. 이것은 결코 유쾌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고통스러운 수술이었고 그 자신 또한 그 수술의 일부였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다. 재계에서는 그를 아버지를 등친 페류나라며 손가락질했고 일부 대중들은 그가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는 그 어떤 비난에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 모든 오해와 비난은 자신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서연과 아이들에게 속죄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다. 그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며칠 뒤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최진영 원장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강 회장의 지시로 모든 일이 벌어졌음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강 회장의 목에 채워진 마지막 족쇄가 되었다. 검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즉각 받아들였다. 지우는 호텔방 TV를 통해 아버지의 구속 장면을 지켜보았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거인은 초라한 죄수가 되어 포토라인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굳은 표정으로 짧게 말했다.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과 위험은 없었다. 권력이라는 갑옷을 벗은 그는 그저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지우는 조용히 TV를 껐다.
방 안에 정적이 찾아왔다.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진실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는 가족을 잃었고 자신의 미래를 파괴했으며 세상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실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심판대에 세움으로써 역설적으로 아버지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있었다. 이제 세상과의 싸움은 끝났다. 유진그룹의 미래나 아버지의 운명은 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수호와 수아의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저장된 윤서연의 연락처를 한참 동안 망설이며 바라보았다. 세상의 심판은 끝났지만 그가 받아야 할 진짜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로 가야만 했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할지라도 그는 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아버지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세상은 새로운 뉴스에 열광하며 유진그룹의 비극을 조금씩 잊어갔다. 하지만 강지훈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과거를 불태워버렸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 시작은 바로 윤서연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알기에 그녀 앞에 나서는 것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1000배는 더 두렵고 떨렸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대어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변명은 없었다. 서연 씨, 나 강지훈입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얼마가 걸리든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답장은 의외로 빨리 왔다. 내일 오후 2시 서촌에 있는 민영이 꽃집에서 보죠. 그녀의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지우는 그녀가 만남을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것일까? 아니,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에 대고 저주를 퍼붓기 위해 부르는 것일지도 몰랐다. 어떤 경우든 그는 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지우는 꽃집 맞은편 카페에 앉아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더 이상 명품 수트를 입은 유진그룹의 실장이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면바지에 셔츠를 입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간의 고뇌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5년 전과도 뉴욕에서 만났을 때와도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우는 급히 카페를 나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민영의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따라와요. 그녀는 앞장서서 서촌의 한적한 골목길로 그를 이끌었다. 그들이 멈춰선 곳은 작은 공원이었다. 평일 오후의 공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소리로 가득했다. 서연은 벤치에 앉으며 옆자리를 가리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아버지가 당신에게 저지른 짓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당신을 협박해서 쫓아낸 것까지.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는 그가 알아낸 모든 진실을 최진영 원장의 고백과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어떤 동정이나 이해도 구하지 않았다. 오직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달할 뿐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그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마침내 가장 힘든 고백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거짓말이 내 죄를 덜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을 믿고 당신을 의심하고 당신의 고통을 외면한 채 냉정하게 당신을 버린 것은 온전히 내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비겁했고 나약했습니다. 사랑보다 권력을 택했던 내 어리석음을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서연은 그의 고백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먼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지우는 그녀의 속마음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찻잔 속 물결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당신이 가져온 진실이 과거를 바꾸지는 못해요, 지훈 씨.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진실이 내가 공포 속에서 보냈던 5년의 세월을 지워주지는 않아요. 아빠가 왜 없냐고 묻는 아이들의 질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수많은 밤들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주지도 못하고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사과 한마디로 씻겨나갈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 깊이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흉터였다. 당신의 진심은 알겠어요. 당신도 당신 아버지의 또 다른 희생자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때 서연이 말을 이었다. 용서는 지금 당장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마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하지만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여봐요. 그 아이들에게는 아빠를 알 권리가 있어요. 지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어요. 내 남편이었던 강지훈이 아니라 내 아이들의 아버지인 강지훈으로서의 기회.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겠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감히 기대하지도 못했던 구원의 손길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조건은 단호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당신을 전혀 몰라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만 해요. 모든 것은 내 감독하에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다고 판단되면 이 모든 것은 없었던 일이 될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혹독한 시험을 부과하고 있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 씨. 어떤 조건이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좋습니다. 아이들과 당신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맹세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의 아빠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이 공원에 나올게요. 멀리서 지켜만 보세요.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지우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용서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기회를 얻었다. 0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진실의 강을 건넌 그는 이제 신뢰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만 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유진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구속 수감된 강만석 회장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강지훈의 삶 또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살지도 애행기대 수트를 입지도 않았다. 그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살며 자신의 경험을 살린 소규모 컨설팅 회사를 차려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이제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었다. 서연과의 약속 이후 그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나가기 시작했다. 첫 만남은 서먹하고 어색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서연과 아이들에게 그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저 바라만 보아야 했다. 자신을 경계하며 낯설어하는 아이들의 눈빛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였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아이들의 삶의 풍경 속에 희미한 배경처럼 존재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주말이 지나고 서연은 마침내 그가 아이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네를 밀어주었다. 아들 수호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의 이름을 외우고 딸 수아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밤새 읽었다. 그는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저렸지만 그는 웃으며 아이들을 대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왔다. 어느 날 함께 공을 차던 수호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지훈이 달려가 상처를 살피고 약을 발라주자 수호는 울음을 그치고 그의 품에 안기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빠. 그 한마디에 지훈은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던 경계심은 조금씩 누그러졌고 그 자리에는 복잡하지만 따뜻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인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부모로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었다. 아이의 유치원 발표회에 함께 참석해 목이 터져라 응원했고 아이가 아픈 날에는 밤새 함께 간호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그 과정에서 지훈은 서연이 얼마나 강하고 지혜로운 여자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매일같이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해 보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4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나왔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서연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는 풍경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우는 연을 날리며 까르르 웃는 수호와 꽃반지를 만들어 달라며 서연에게 조르는 수아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가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내던져 버렸던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행복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때 수아가 풀밭을 달려오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아야. 아이의 울음소리에 지훈과 서연은 동시에 반사적으로 달려갔다. 아이를 일으켜 수려는 2사람의 손이 잠시 스쳤다. 지훈은 깜짝 놀라 손을 거두었고 서연의 얼굴도 살짝 붉어졌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수아였다. 수아는 울음을 그치고는 지훈과 서연의 목을 한 팔씩 끌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빠랑 엄마가 호해줘서 이제 안 아파.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2사람은 동시에 희미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어색함이나 슬픔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웃음이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 그들이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을 터였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다. 서연은 지훈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이제 당신을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예요. 그녀의 그 한마디는 지훈에게 그 어떤 법정의 판결보다도 더 무거운 면죄부처럼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지훈은 생각했다. 진정한 가족이란 법적인 서류나 혈연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와 서연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막 그 위대한 여정의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었다. 그 길의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이제 사랑하는 아이들과 그가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한 여인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거짓 위에 세워졌던 그의 과거는 무너졌지만 진실 위에서 그는 새로운 미래를 이제 막 짓기 시작하고 있었다.